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꽃피는 봄날 잘 보내고 계세요? 그 얘기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죠? 꽃 구경 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공부가 힘든 게 별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남들은 이 봄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이 계절 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봄이잖아요. 내년은 내년의 봄이죠. 올해의 봄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즐기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도 공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생활을 단순화하는 거, 이건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을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한다고 그러잖아요. 꿈을 꾸는 건 누구나 해요. 단지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어때요?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 절제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하는 얘기가 봄꽃 화려사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금방 시들잖아요, 봄꽃이. 벌써 벚꽃 금방 바람에 날리고 시들고 그래. 다 떨어졌어, 지금. 근데 가을꽃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피어요. 그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봄꽃이 아니다, 뭐다? 가을꽃이다, 생각. 그렇게 해서 나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가을에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중개보수부터 봅니다. 중개보수. 자, 우리 교재 238페이지. 자, 238페이지. 자, 중개보수, 뭐 말이 필요 없이 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는데, 이제 과연 이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이제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의뢰인한테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그걸 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수.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직접 이제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자, 먼저 238페이지 보시면 중개부총권, 그래서 첫 번째 중개부총권의 발생글인데, 자, 이것은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총권이 언제 발생하고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이제 이거 견해가 대립되는데, 자, 총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게 견해가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중개 의뢰인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럼 이제 의뢰인과 우리 개공사 사이 중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느냐? 아니면 계약을 성사시켜야 그때 발생하느냐. 자, 이렇게 견해가 대립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수 판례 입장은 중개 계약이 체결될 때 발생은 한다. 미리 발생을 해요. 근데 달라고 해요, 못 해요? 그때는 못 해. 단지 계약을 성사시켜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나눠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시기 있죠? 자, 이건 알아야 돼. 중개보수 지급시기. 자,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자,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랬죠? 자, 이건 체크. 그러니까 이제 약정이 우선입니다. 약정이 우선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랬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잔금까지 다 치를 때,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어때요? 자, 잔금 치를 때 마치 우리가 중개보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중개를 완성했으면 중개보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을 성사시킨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켰어.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있는데 관행적으로 다들 잔금 치르고 마무리해야 주겠다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정하기를, 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받을 때 이때 우리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얘기예요. 있다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행적으로 대부분 다 잔금 치를 때 준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때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대부분 받아요 못 받아요? 받기 힘들죠. 원래는 우리는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약정을 해서 미리 받는 게 좋은데 그럼 그 약정을 해서 자신 있게 달라고 얘기를 하냐? 해 못해요. 못해 우리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고생을 했어. 그 방 오르락 내리락만 10번도 넘게 했어. 더군다나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해서 어렵사리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달라고 말도 못해. 그럼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 직업? 근데 이런 말하는 저도 말 못해요 실은. 우리는 프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사자 들어간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단호하게 어때요? 요구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법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이제 거기 초음권의 소멸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건데, 자,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됐어요. 한마디로 파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개보수 청구는 소멸된다. 자, 개공사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청구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리 받은 것도 뭐에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개공사 자기 잘못으로 파기됐을 때는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조문에 이 말만 있어. 그럼 반대로 우리 개공사 잘못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잘못으로 파기됐을 때 그때는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 그럼 법조문 없어 이제. 그럼 이제 이 1번에 있는 이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분명히 이 법조문에는 개공사 잘못으로 파기됐을 때는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 잘못으로 파기됐을 때는 이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자, 약정 해제나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 두 사람 사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이제 당사자 잘못이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받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달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할 수 있냐 이 말이. 방금 했듯이 우리 못해. 자, 그런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약정해서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 쓸 때 그때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돼. 저도 사무실 가보면 A4 용기에다 다 출력을 했어. 자, 우리 중개사무소는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보수 주고받습니다.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그래서 상담 테이블 유리 밑에다 깔아놓고 옆에다도 붙여놓고 막 수시로 아니 그렇게 해놨어요. 다 말 못하니까 이거 보라고 그렇게라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그때 줬어요? 잔금 칠 때 줬어? 그럼 여러분도 다들 잔금 칠 때 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 마무리해야 우리가 주는 거지 중간에 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의식을 빨리 이제 고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어. 그 중간에 판례를 보면 자, 판례 2번 판례를 봐봐요. 2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로 부딪히는데 자,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개공사가 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상당한 보수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사람 만나게 해서 계약을 진행시킵니다. 어느 정도 협상을 마무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해서 계약서 쓸 일만 남았는데 조금 고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내일 만나서 계약서 쓰자 그래. 그럽시다. 자, 기다렸어. 안 와. 전화하니까 자기네 둘이 계약서 썼대. 이거 아주 많아요. 여러분 아마 이거 초짜 때 많이 부딪혀요. 그럼 자, 두 사람 만나게 내가 했고 그 다음에 협상을 교섭도 했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까지 다 이끌어냈어요. 자, 그런데 자기네 둘이 따로 만나서 계약서 쓰면 하는 말이 우리 직거래했다. 당신이 중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서울지방법원인데 실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게. 그래가지고 이겼냐 졌냐?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지만
그 계약 체결에 어때요? 결정적인 기여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한 대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물론 중개보수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도 이제 이때 당시 이제 협회 차원에서 밀어줬어요, 이 사람. 그래서 니네가 자꾸 승소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판례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와서 승소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 두 사람 만나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계약을 다 진행시켰는데. 근데 이제 또 거래 당사자는 중개보수 안 줄 생각으로 자기네 둘이 필요한 것만 다 해놓고 따로 계약서만 쓰고. 이런 경우 아주 많아요. 그럼 또 거기서 악착같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자신이. 생각해봐.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달라고 할 수 있어.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교재를 봅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넘겨서 241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자, 241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 보세요. 자, 그 오른쪽 날개에 보면 기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좀 정확한 표현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오히려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요, 자, 물건이 주택인 경우냐, 아니면 주택 이외의 경우냐 해가지고, 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거기 보세요. 거기 체크하세요.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여기까지 체크. 241페이지, 오른쪽, 이거 날개라고 그랬지. 이 책이 있으면, 책, 날개, 여기, 이쪽 부분, 이쪽. 이어백 있는 거. 자, 거기 보시면, 자, 체크하세요.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 체크. 그 다음, 주택 외의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자, 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하더라? 시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고, 주택 이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토부령이 뭐냐? 우리 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개사법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보다 세부적인 것은 시도 조례 니네가 해라 이거예요. 왜냐? 주택은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집값이 어때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로 알아서 정하시오. 그런데 주택 이외에는 뭐냐? 주택 이외에는 그냥 국토부령에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 안 맞겠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 시스템이.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페이지 넘겨요. 242페이지. 자, 242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 봐봐. 밑에 복합용도의 경우. 자, 어떤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그럼 이 건물이 통으로 만일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이거 주거로 계산해야 돼? 상가로 계산해야 돼? 애매하죠? 자, 그래서 법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둘째 줄.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주택으로. 그리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이외로. 자, 그래서 이제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자, 2분의 1 이상이냐, 2분의 1 미만이냐 해가지고 자, 이상일 때는 뭘로 하자? 주택으로 하고 자, 미만일 때는 주택 이외. 그럼 정확히 2분의 1 반반이면 주택이죠? 네. 이상이니까 정확히 반반이면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 다음.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가 달라. 그럼 이때 시도 조례 어디 거 적용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자, 그래서 3번. 자, 그 밑에 3번으로 내려오면 1번. 자, 중개대상물 소재지. 이때 이제 중개대상물은 이제 주택입니다. 자,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예.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주택 소재지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자, 사무소 기준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이건 이제 법조문에 없어요. 우리가 해석상 하는 건데.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분사무소에서 뭐 했을 때 주로 주사무소 따라간다고 그랬죠? 다 주사무소 찾아가서 한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분사무소에 있을 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은 주사무소 관할청 찾아가지만 중개보수는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만일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른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앞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 자, 그러면 자, 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시도 조례로 정의라는데, 그럼 이제 국토부령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나요? 자, 옛날에는 최고 한도 상한만 딱 규정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세부적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게 이제 그 도표 박스인데, 자, 봅시다. 기억.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별표로 딱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 내용이 매매 교환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등이냐 해가지고 이제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금액을 보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어, 구간. 그래서 이제 5천 미만, 5천에서 2억, 2억에서 9억,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그리고 15억 이상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졌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 시도 조례 내용이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요, 최고 한도만 딱 정해놓고 이 한도 범위 내에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시도 조례로 정하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게요, 법령으로 아예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법령이 이러면 시도 조례는 어떠냐?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부산 광역시 조례, 이거하고 다 똑같아요. 조례도. 자, 그럼 이것은 외워야 되는 거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도 조례가 어떻다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단지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알아야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다가 그 옆에 요율이 있잖아요. 이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분의 6인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0.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 5, 4 줄어들다가 다시 5, 6, 7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한도액이라 있는데, 자, 뭐냐? 한도액. 그럼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그 산출액이 나오면 반드시 한도액과 비교해서 이걸 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도액을 보니까 금액대가 좀 낮은 쪽에만 있고 높은 쪽은 없죠. 그러니까 높은 쪽은 그냥 계산해서 나온 대로 다 받으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대가 좀 적은 쪽은 어때요? 아, 이거 의뢰인들이 중개보수도 부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한도를 정해놓고 이보다 더 많이 받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예로. 자, 1억 9천짜리. 자, 주택 1억 9천입니다. 그냥 얼마 곱해요? 5천에서 2억 사이니까 1천분의 0.5죠? 0.5 이렇게 곱하라, 이거. 네. 그럼 얼마예요? 5, 9, 45, 95만원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일방으로 받는데, 그 한도액이 얼마예요? 그럼 이거 80 넘었네요. 그럼 어떻게 알아? 이것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받지 마라, 이거야, 지금. 자, 그럼 반대로. 자, 1억 5천짜리에. 자, 얼마 곱해요? 이것도 0.5잖아요. 0.5. 자, 얼마 나와요? 5, 20, 70? 80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럼 이건 얼마 받으란 얘기? 이건 그대로 75만원 받아야지, 그대로. 계산해서 나온 대로. 그러니까 이 한도를 넘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한도를 넘지 마라. 이때는 이제 이걸 받아야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사무실 한번 찾아갔더니 자기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해야 돼. 아, 저는요, 이렇게 받아요. 이 한도액이 뭐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개공사들 최저 생계 보장이다. 그래서 이만큼은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서 나오면 이거 다 받고, 이보다 적게 나오면 이거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뢰인들한테? 못하지. 야, 또 이렇게 받아내. 아니, 이걸 의뢰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한도액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업종에 종사하는 최저 생계니까 이 선에까지 받으세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너무 작으면 우리가 고생한 거에 비하여 중개보수가 너무 좀 적습니다. 이 정도는 보장해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세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이 물건 내가 계약 성사시키려고 정말 이리 저리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보장해 주는 거다. 야, 참.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요즘은 사람들 다 알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대차도 봐봐요. 임대차도 금액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액도 있는데 한도액도 좀 금액이 적은 쪽에만 있죠. 자, 방식은 이제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국토부령에서 한도를 정해놨네, 자세히. 자, 그런데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이제 시도제로,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 표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이외를 봅니다. 이제.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주택 이외는요, 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기억번. 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거래금액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자, 그래서 국토부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9% 범위 내에서 개공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 유형이 뭐예요? 매매냐, 교환이냐,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이냐 이렇게 일단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보다 세부적인 건 시도조례 맡긴데 여기는 안 맡기고 뭐한다? 상호 협의해요. 자, 여기서는 거래 유형 구분 없습니다. 무조건 다 0.9. 그 다음에 협의해서 정하시오. 이렇게 돼요. 그럼 협의해서 정하려면 개공사는 많이 받으려고 무조건 얼마로? 0.9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니은번 법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자, 개공사는 주택의 물건에 대해서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얼마까지만 받을래요?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자기가 명시한 거에 초과 수수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경쟁을 붙이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사무소에서는 0.7까지만 받을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옆에서 그래? 나는 그럼 0.5까지만 받을래요?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서 이걸 다운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신장기업 의뢰인들 끌어들이려면 1년 동안 나 0.2만 받겠다고. 그럼 이제 0.9 했던 사람이 열받아서 그럼 같이 죽자. 0.1. 자, 이렇게 출혈 경쟁해야 돼? 아니면 따로 한번 만나야 돼? 따로 한번 만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다 얼마로 쓰자? 전부 공통 0.9야지. 아마 0.9로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배신을 해서 만약 0.5나 0.7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조직에서 왕따 당해요. 큰일 나. 근데 이제 이거 또 지역별로 좀 정해진 게 있어요. 서울, 강남은 뭐야? 거의 이제 0.5 그러고. 여의도, 서울, 여의도 같으면 0.7 그래. 근데 거기는 0.5만 하더라도 사이즈가 크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워낙. 자,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법조문이 주택에 있겠어요? 주택 이외에 있겠어요? 네? 아, 지금 이 법조문이 주택에 있어요? 주택 이외에 있어요? 당연히 주택 이외에 있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했으니까 나 얼만큼 받겠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조문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금방 넘어가. 또 어디서 들어본 말이야. 틀린 거 한마디도 없어. 자, 그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 냈더니만 다 틀려. 그래가지고 이거 왜 틀렸냐고 저한테 따지러 온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 주택에다 이걸 집어넣으니까. 왜냐면 법조문 뒤져보고 토시 하나까지 대비해봤대. 토시 하나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틀렸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물어보는 건 관심도 없어.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는 관심도 없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답을 달겠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항상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문제를 풀다가 이제 모의고사 보다가 답이 없다고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하게 답이 없다고 느껴진다. 내가 보기엔 다 맞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찍고 넘어가? 본인은 잘못한 거 없어? 문제 다시 봐야지, 문제를. 문제에서 단서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문제를 다시 봐야 돼. 그러면 답 보여. 답. 응? 일단 찍고 넘어간다 하지 말고 지금 뭘 찍고 넘어가. 찍는 것도 한두 개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서 몇 개 찍으려고 그래. 몇 개 지금. 그래도 점수 나오겠어. 그래도.
응? 자, 이렇게. 그런데,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자, 주택 이외에는요, 오피스텔이라는 게 하나 또 따로 이렇게 또 취급하고 있어요.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 자, 그런데 여기 오피스텔 보면 제목에 특수한 주거용 오피스텔 그랬죠? 특수한 주거용 다 지워버리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피스텔이기만 하면 다 통해요. 이게 주거용이든 영업용이든 상관없어요. 다 공통입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원래는 오피스텔은요, 거기 보면 건축법에 따라 무슨 용도로? 자, 일반 업무시설 용도,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좀 힘드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출퇴근도 용이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고시원이나 원룸 이런 데서 살기는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선호해서 좀 뭔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이제 가와 나예요. 가와 나. 자, 거기 가와 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용 면적 얼마? 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만 따져서 85면 우리 아파트로 하면 몇 평대냐? 33평 정도. 33평. 그럼 오피스텔이 33평 아파트보다 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조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와 우리가 싱크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리고 화장실, 욕실이 같이 딸려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갖추고 있다. 대부분 갖추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매매 교환 같은 경우는 얼마? 0.5%예요. 그리고 임대차 같으면 얼마? 0.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0.4%.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 같으면 뭐예요? 0.9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뚝 떨어져서 반값 뚝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 같으면 이 조건을 갖췄는지 꼭 보세요. 이걸 갖췄다면 0.5, 0.4. 당연히 이건 외워야 돼. 이건 뭐 시도저력 아니니까 법령이니까 꼭 외워야 돼. 자, 그리고 0.9 이것도 외워야 돼. 0.9. 그런데 이제 주택은 시도저력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요일 한도.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240페이지 보시죠. 왼쪽 240. 자, 24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자, 이 한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매매입니다. 매매 같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해봤잖아요. 그냥 매매 대금 있죠? 그 거래 금액에다가 요일만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교환. 교환이 이제 둘 중 비교하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 만약 금액대가 다르다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 큰 금액. 자, 왜 그러냐면, 자, 2억짜리하고 지금 3억짜리하고 교환을 한다고 할 때 금액대가 적으면 이거 현금으로 보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도 뭐다? 3억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환은 뭐예요? 교환은 서로 사고 파는 거랑 똑같죠. 교환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3억이니까 뭐예요? 거기 요일 보니까 5천에서, 아니 2억에서 9억 사이잖아요. 그럼 0.4. 그러니까 0.4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4, 3, 12. 그러면 120만 원 양쪽으로 이렇게 받으면 돼요. 양쪽으로. 자, 그 다음. 자, 임대차 놔두고 이제 그 밑에, 자, 분양권 한번 봅시다, 분양권.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그랬어요. 둘째 줄. 총 대금이 아니라 통상 건설회사의 납입한 금액. 이걸 이제 기납입금.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걸 거래 금액으로 하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으로 3천, 그리고 자, 1차 중도금으로 또 3천을 납부하고 여기에다가 자,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 얼마? 이거 5천 더 얹어가지고 대판다고 해봐요. 그럼 원래 3억에서 얼마를 더 받고 파는 거예요? 5천. 그러니까 3억 5천의 매매가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2억에서 6억이니까 얼마? 0.4. 0.4니까 4, 5, 24, 30. 140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 이거예요. 기납입금. 여기 본인이 납부한 금액.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이것만 더하라 이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억 1000이자 이거. 1억 1000이면 이제 5천에서 2억이니까 0.5. 그럼 얼마? 이렇게 하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판례가 있어요. 우리 앞에 보면 저기 우리 금지행위 파트에 보시면 초과수소한 판례가 나는데 뭐냐? 어떤 개공사 나 분양권 이렇게 계산하는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초과수소한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초과수소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계산하는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 말이에요.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초과수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냐? 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실무적으로 분양권은 보통 3억 밑으로는 무조건 다 얼마? 100만 원. 그리고 3억 좀 넘는 것은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같은 거 중개할 때 자, 3억을 좀 넘는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2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돼. 그런 식으로 다 관행적으로 합니다. 그걸 가지고 초과수수했다 이런 얘기 안 해. 혹시 초과수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개하면 돼 안 돼? 분양권 전매 소개하지도 말고 그냥.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맨 처음에 갑이 분양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을한테 전매를 한다고 그래.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프리미엄 얼마 이제 더 받고 팔게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매도인만 신경 써서 이 사람한테만 다 혜택이 가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분양권은 또 전매를 여러분이 중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3년 걸려요. 그럼 3년 동안 분양권이 여러 번 전매가 돼.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매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또 프리미엄 얼마 얹어서 팔게끔. 뭔가 남을 수 있게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혜택을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만 다 이익이 가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이 자, 이렇게 중개를 했으면요. 또 이 사람한테 지금쯤 피가 얼마 더 붙었는데 이거 전매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까지 받아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이거 전매하면 돼, 이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분양권 한 번 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할 수 있어. 그럼 벌써 봐봐. 계속 거래를 중개할 수 있어요. 네. 자, 전매가 이제 허용되는 데서, 허용되는 데서.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도 한 번 하면 괜찮아, 이것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로 갑니다. 자, 이제 임대차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자, 임대차.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만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그냥 보증금 거기에다 요율만 곱하면 돼요. 계산 방법 매매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라 만일 월 차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가 이 월 차임, 즉 월세 이거를 100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뭐 한다고요?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요율 곱해. 자, 그럼 이제 이거. 자, 이거 계산 방법이고. 이거 이제 잘 알아야 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보증금이 5천이에요. 월세가 30이에요. 자, 30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8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요율 곱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얘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 밑에 또 니은번, 다만 단서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환산을 했더니, 자, 이게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알아? 여기다 100을 곱하는 게 다시 얼마를 곱하라? 70을 곱해서 계산 다시 하라는 얘기. 자, 그러면 자, 보증금이 3천이에요.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곱하기 100을 했어요. 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4천. 5천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70을 곱해서 계산을 다시 하셔요. 그러면 이거 700 더하니까 얼마? 3,700. 자, 이렇게 3,700으로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요율이 좀, 중개 보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천도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영세한 세입자는 중개 보수를 깎아주라는 얘기, 그런 얘기. 중개 보수를.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은 시험에 나온다면 주로 이제 이거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프린트 봐봐요. 프린트 계산 문제. 자, 프린트 계산 문제 봅시다. 자, 보증금 얼마? 자, 보증금 3천이에요. 월세 얼마예요? 네? 20만 원이네요. 자, 그럼 곱하기 100을 했어요. 얼마가 나와요? 5천 딱 나왔네요. 자, 그럼 중개부서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기다 요율 곱하면 되나요? 아니면 70을 다시 해야 되나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5천 미만일 때 70을 곱하는 얘기예요. 그럼 딱 5천 나오면 어때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천에다 요일 곱해요. 자, 그러면 5천에 요일이 얼마예요? 0.4로 해야 돼? 5로 해야 돼? 4로? 왜냐면 5천 이상에서 1억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5천 이상에서. 그러니까 0.4. 0.4. 그럼 얼마예요? 자, 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방한테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도액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었죠? 자, 그래서 일방한테 받으면 20. 쌍방으로 받으면 얼마? 40. 그럼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일방, 쌍방. 뭐라고 돼 있어요? 총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는 양쪽으로 받는 거 이게. 그럼 총액으로 받으니까 양쪽 다 받으면 얼마다? 40 이렇게 돼요. 네. 자,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계산. 자, 근데 이제 이론적인 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런데 자, 242페이지 갑니다. 자, 242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1번에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1번. 241번. 자,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갑이 자기 주택을 자, 을한테 팔아요. 자, 둘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사정이 조금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로 조금 집을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사를 가자니 또 비용이 들고 좀 부담되니까 그냥 그 집에서 세입자로 내가 좀 2년간 삽시다.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 자, 이렇게 체결할 수도 있죠? 네. 어차피 매수인은 전세 끼고 집을 살 생각인데 뭐 딱 떨어졌잖아, 조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제? 매매 대상물, 임대차 대상물. 동일 물건. 갑과 을은 매매 당사자, 임대차 당사자,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다른 계약이 동일 기회. 자, 여기서 동일 기회란 말은 보통 같은 날 체결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개공사가 중개를 했을 때, 그럼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따로따로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만, 매매. 지금 방금 보다시피 매매가 금액이 크죠? 임대차보다. 그래서 이때는 매매만 받으세요. 자, 3번 나와요, 동일이.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자, 그런데 을과 갑이 임대차가 아니라 을이 이 집을 사서 이걸 병에게 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병하고 체결이 돼요. 병하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자, 그러면 갑과 을은 뭐예요? 매매고 을과 병이 뭐예요? 임대차. 그럼 갑한테는 이제 매매에 대한 보수를 받고 병한테는 임대차 보수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을이에요. 을은 매매도 했고 지금 임대차도 했네요. 자, 그럼 을한테는 둘 다 받아요? 매매만? 자, 그러면 자, 동일 물건인가요? 네, 매매 대상물, 임대차 대상물. 그 다음 매매와 임대차 같은 날 체결됐어요. 동일 기회에 체결됐나요? 네. 그 다음 동일 당사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을은 갑하고 매매를 했고 병하고 임대차 했잖아요. 아, 당사자가 다르네. 그러면 동일 당사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 받아야지. 매매만이 아니라. 이때는 다 받는다. 이때는 다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죠.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실비. 자, 실비를 보면 이제 이것은 뭐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실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실비는 기억과 니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 찾았어요? 네. 자, 그래서 기억 밑줄을 했어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거 하나. 그 다음 계약금 반환 채무형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해가지고 둘. 그러면 두 번째 계약금 반환 채무형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공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공사가 이 돈을 신경 써서 관리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실비 받는 들 주다고 그랬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뭐예요? 하면은 자, 보통 이제 의뢰인이 우리한테 물건을 맡겨요. 자, 그런데 그 물건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따로 비용 달라고 안 해요. 왜? 중개보수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의뢰받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강원도에 있는 임야래. 자, 여러분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시간 들죠, 경비 들죠, 또 하루 이틀로 조사가 안 돼. 그러면 머물러야 돼. 숙박비, 식대. 그래서 비용이 한 7, 80만 원 들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의뢰인과 계약해서 그러면 그거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비. 네. 자, 그게 이제 실비. 그런데 이 실비는요. 자, 중개보수는 쌍방으로 각각 받는데 실비는 일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실비는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실비는 일단 시도조례입니다. 둘 다. 자, 조심하세요.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주택유예냐 해가지고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실비는 다 뭐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왜냐? 물건이 주택이든 토지든 뭐 상가든 내가 조사하러 왔다 갔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것은 구분이 돼야 안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도조례.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3번 청구.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자, 실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달라고 하는데 자, 2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요. 이전 의뢰인입니다. 체크. 자, 맨 밑에 권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반환 채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 취득의뢰. 자, 이거 바꿔치기 잘해요. 그럼 헷갈릴 하나도 없어. 자, 우리가 개공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그때 이제 반환 채무 누구한테 달라고 하느냐면 그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다? 매수인이 그 대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그 실비는 누구한테? 매수인 측, 즉 취득의뢰.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누구? 이전의뢰. 그 반대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외우는 건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중개보수 자, 했고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254페이지 정보망. 정보망은 우리 먼저 했죠? 우리 당겨서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러면 261페이지 우리 협회. 자, 근데 협회가 조금 이게 좀 분량이 많으니까 협회는 나중에 하고 자, 그 뒤로 넘어가서 포상금 여기를 먼저 합니다. 자, 278페이지 보시면 이제 업무 위탁이 있어요. 278페이지. 근데 업무 위탁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앞에서 다 배운 거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 자, 거기 포상금 제도 있죠? 자, 이거 봅니다. 자, 이거 이제 한 문제짜리입니다. 간단해요. 이거 확실히 건져야 돼, 이런 거는. 자, 포상금 제도가 뭐냐면 불법으로 중개하는 사람들을 이제 행정청이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한다는 게 어려워요.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맡겨요. 자, 이런 사람들 신고 고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단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는 포상금 드리겠다. 자, 그러면 자, 2번에 보면 2번. 자, 신고 고발 대상 그랬는데 자, 첫째 줄 등록 관청은 그랬죠? 자, 거기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에 등록 관청. 자, 체크하고 그다음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등록 관청 밑줄, 수사기관 밑줄, 그 다음에 둘째 줄 신고센터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고발은 어디다 해요? 등록 관청에 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해도 되고 신고센터에 해도 돼. 특히 이제 교란행위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포상금 지급은 누가? 맨 앞에 등록 관청 했잖아요. 자, 이거 이제 구조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등록 관청, 수사기관, 그리고 신고센터에다 신고 고발을 하는데 포상금은 어디서 주느냐면 어디서? 등록 관청이 줍니다. 자, 이 구조 딱 알아놓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박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이 났죠. 이거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제가 아마 이거 작년에 출제 1순위라고 막 외우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바로 나왔잖아요.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누구예요? 무등록업자. 등록이 없이 한다. 누구다? 무등. 자, 끝에다가 쓰세요. 끝에다가 가로 열고 무등록업자라고 쓰고 무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랬어요. 자, 거기 부정의 부자.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부정 등록인데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방법에 부자 동그라미에서 외우다 보니까 부정 등록인지 부정 취득인지 이걸 놓쳐. 그래 놓고 이제 답이 없다고 그래. 자, 그러니까 신고 고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 등록한 사람이에요. 부정 등록한 사람. 그 다음 3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자,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자, 그 증자에다 동그라미. 하나만 해도 돼. 증자 하나만. 자, 그래서 이제 무, 부, 증 그러잖아요. 자,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게 4, 5, 6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자, 그럼 4번 봅니다. 거기 보면 가로 안에 개공사 아닌 자 그랬죠. 거기다 밑줄 하세요. 개공사 아닌 자 밑줄. 자, 그럼 개공사 아닌 자가 거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다 그랬죠? 자, 표시 광고의 광자 동그라미. 자, 그럼 이것도 조심할게. 개공사 아닌 자가 위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표시 광고가 있고 또 법정 문자 사용하는 거. 자기 삼판 상호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문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어기면 이 사람 둘 다 1년 1천인데 그럼 신고고발 대상은 어떤 거다? 그 중에 표시 광고예요. 법정 문자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조심. 그 다음에 5번, 6번은 묶으세요. 자, 5번, 6번은 둘 다 뭐냐? 교란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번은 우리 33조 1항.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교란행위 아니고 8번, 9번 두 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6번은 2항에 있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교란행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 다 교란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6번에 거기 교란행위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란행위 교자에다 동그라미. 교자. 자, 그래서 우리는 무, 부, 증, 광, 교 이렇게 있습니다. 무, 부, 증, 광, 교. 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신고고발 대상자가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보상금은요, 건당 50입니다. 자, 한 건당 50만 원 줘요. 자, 그런데 2번.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얼마?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이내. 자, 국고에서 50% 이내 보조해 준다는 거. 자, 국고에서.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지급 요건. 자, 그럼 이제 포상금은요. 거기 첫째 줄.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당연한 얘기죠. 발각되기 전에 해야지. 이미 발각돼 조사하면 이제 신고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셋째 줄. 신고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랬어요. 자, 이거 이제 잘 봐야 되죠. 자, 공소제기 그 다음에 기소유예 그랬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신고고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신문을 해요.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공소제기라는데 이건 재판에 넘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 처벌 좀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공소제기를 해서 이제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 이제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유죄 판결이야 주겠지만, 무죄 판결은요, 보상금 줘야 안 줘야면? 준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법에는 공소제기만 해도 보상금입니다. 왜냐? 공소제기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런다고 해서 항소 상고해버리면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려. 자, 그러니까 그냥 공소 제기만 해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소 제기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기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유예한단 말은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판사가 자기 선에서 풀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기 기소유예 읽어보시면 좀 나와요.
정산 참작해서 그냥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혐의는 있다 없다? 혐의는 있으니까 기소유예 하더라도 뭐야?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돼. 자, 근데 조사를 했더니 혐의가 없어. 자,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럼 이때는 보상금 줘야 안 줘요? 이때는 안 주는 거예요. 이건 혐의가 없어요. 이 대상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신고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고죄로 여러분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증거도 잘 포착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볼 필요 없어요. 그 뒤에 또 다시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282페이지. 자, 보상금 지급 보세요. 자, 그럼, 자, 아까 우리가 보상금 달라고 어디 간다고요? 등록관청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등록관청한테 이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럼 등록관청은 바로 보상금 주냐? 그게 아니라, 거기 그랬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가지고 공소제기 기소유예 있나? 이거 확인이 되면 그때 보상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어. 그럼 그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 기간만 외우지 마세요. 언제부터인지 꼭 같이 외우세요. 언제부터. 숫자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숫자 프린트 안 줬어? 아니,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번에. 우리 휴강했죠? 그래서 빠뜨렸구나. 알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좀 핑계 댈 거 생겼네? 맞다. 그러고 보니까 빡빡하게. 같이 보냈어야 돼. 알았어요? 어차피 줘도 뭐 안 볼 거 뭐. 먼저 주나 뭐 나중에 주나 뭐. 자,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일로부터 뭐다? 1개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공동신고가 있고 4번에 중복신고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뭐 별거 아닌데, 이제 우리 내용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데, 자, A와 B가 공동으로 C를 신고했어요. 자, 그럼 한 사람이니까 얼마예요? 건당 50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줄까요? 균등배분. 그러니까 분파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A와 B가 C를 각각 따로따로 신고했네. 그래서 접수가 2건이 접수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대상자는 한 명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최초. 먼저 한 사람. 먼저.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따로따로 했는데 이거 균등하여 배분한다. 이렇게 장난쳐.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쉽잖아요. 공동이니까 뭐야? 균등. 따로따로면 먼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상금도 한 문제짜리니까 잘 알아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앞으로 협회.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겠습니다.